차기 대통령 선거가 1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권 레이스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닷새간 경선 투표를 거쳐 다음 주 금요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드림 원팀을 내걸고 선거 대책위 구성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상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대선 전국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선심성 정책이다라고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에 또 일부 집행이 되긴 했는데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미와 배짱이도 안 읽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배짱이식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되고 그냥 이재명 후보가 배짱이라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네, 1인당 최소 100만 원 이상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이 발언이 나온 뒤에 민주당이나 선거 캠프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뭔가 조율된 의견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의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거 이재명 후보 참 끈질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끈질기다 어떤 게? 끈질기잖아요. 계속 예.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상위 12% 제외한 88%의 25만 원씩 지급한 게 저도 받았습니다만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예. 두 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시 100만 원. 그리고 물론 경기도는 지난번에 100% 25만 원씩 준 건데 어찌됐건 다시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주겠다, 줘야 된다. 그것도 명분을 보니까 여기에 위로와 보상 차원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5,300만 명에 100만 원이면 53조 원쯤 될 건데 뭘 생각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사실 그래서 참 그 재난지원금 지급 끈질기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고 결국은 아시는 대로 앞에 뭐 음식점 총량제 이런 걸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예. 그 대장동 의혹에서 좀 빠져나가서 그런 아마 뭐라 그럴까 이슈몰이라 그럴까요? 그냥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런 툭 던진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당에서나 캠프에서나 다들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라는 뭐 좀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전 제 눈에는 하여튼 끈질기다 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대장동 이슈를 벗어나려는 그런 발언이다. 또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표를 노리고 선심성으로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원론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인 어떤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한 게 한교안 대표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것은 그냥 배경 없이 있은 게 아니라 지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기관과 말하자면 그 뭐 주요한 부처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예. 무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뭐 헬리콥터 머니 뿌리듯이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돈이 내어 가기를 바란다. 과거처럼 큰 대기업이 이끌어서 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자체도 제대로 된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부의 예산들을 잘 효율적으로 한다라면 뭐 불용액이라 여러 가지를 잘 조정해 보면 충분히 이제 한 번에 뭐 100만 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1년에 계산하면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한 번이 아니고 나눠서 100만 원 네, 준다는 그렇게 될 건가요? 수도 있는 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다 줄 거냐, 뭐 80% 줄 거냐가 정부에서 또 논의할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이것은 원론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좀 더 두텁게 여유 있게 다시 말해서 GDP 대비 미국이나 서구권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조금 너무 정부가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박하다라고 그럴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가면서 노인 뭐 빈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런 정도의 문제 의식을 가지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 의원님은 1인당 뭐 최소 100만 원이든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저는 뭐 거군요. 그런 부분을 예. 무조건 뭐 국제로 다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국가 예산의 전체적인
불용액이라든지 네. 특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정부 조직법상으로 실제적으로 예산을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전년 대비 몇 프로씩 인상하는 것도 저는 불만입니다. 어떤 면에서 큰 틀에서 네. 변화를 본다라면 내년 전체 예산이 600조가 넘어갑니다. 네. 그 중에 예를 들면 5%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여력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이번 정부 끝 다음 정부 누가 되든 간에 네. 새로운 정부도 충분히 그렇게 두터운 지원을 한다는 전제로 이 예산이 작년 대비 88% 정도 인상됐다는 측면에서 예. 저는 저 정도의 여력들을 커버해 줄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뭐 지금 3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신 의원님이 보실 때는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크게 무리 없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정도는 여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 거기 국민연금 적자 폭이 얼마다, 공무원연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더 급한 거지 국가적으로 본다면 네. 기본적으로 저는 뭐 포퓰리즘 성격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거고 예산 말씀하셨는데 네. 이 정부가 1년째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400조였어요. 400조. 그 내년 예산이 604조예요. 네. 다시 말하면 5년 사이에 200조 원이 드러났어. 5년 사이에 200조 원. 예. 그 200조 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 기억나시면 이게 정부 예산이 200조 원 시대가 언제냐면 노무현 시대, 노무현. 2007년도에 국가 예산이 200조였어요. 2007년도. 근데 400조 된 게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10년 만에 2007년에서 2017년 10년 만에 200조가 정부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전에는 예. 여기는 5년 만에 200조, 400조에서 600조로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것도 부채는 어떻게 돼요? 부채. 그 이 정부 초기에 부채가 한 600조 됐어요. 예. 근데 지금 내년에는 딱 1060조 된다는 거예요. 1060조. 400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부채에서 400조 늘어나고 예산에서 5년 동안 200조 늘어나 600조 원의 여유 자금이 이 정부에 생기더라고요. 5년 동안 600조를 저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만 쓰고 싶지 않은데 흥청망청이라는 표현 쓰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여유 있게 돈을 이렇게 많이 쓴 정부가 없어요. 예. 600조 원을 5년 동안 썼다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다시 말해서 또 이렇게 해서 또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다음 정부 누가 될지 몰라도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긴축으로 들어가고 또 젊은 층에 다 부담이 넘어갈 텐데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어가는 시대에 달했다면 이런 문제는 왜 신경 안 쓰고 뭐 예. 다 급한 게 있는데 100만 원씩 던져주자는 발상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표를 노린 뭐 포퓰리즘이다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재난지원금은 지급할 때마다 사실 뭐 많은 의견들이 나뉘고 또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최근에 지지율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보면은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에게서 지지율이 밀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원희룡 후보 이 세 명의 후보에게 모두 밀리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야당 후보들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또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만큼 또 마음을 굳히지 못한 분들이 많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완전히 엇갈리는 여론조사 결과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그 여론조사 기관의 문구도 그렇습니다만 예. 모집단의 그 데이터가 어떤 성향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전화 면접이냐 ARS냐에 따라서 또 유무선 비율에 따라 네네.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한다라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로운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11월 1일부터 실제로 보면 전화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예. 마지막.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상당히 전화 오는 것을 고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경험 말하자면 전화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투표하는 부분들이 이미 끝난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것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지금은 조금 여론조사 자체가 경선을 하고 있다는 컨벤션 효과도 있고 예.
또 여론조사 1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여론조사라 그 야당이 유리한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4다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시기산 야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김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저 방식 같아요. 그러니까 ARS를 하면 꼭 윤석열 이렇게 보수 성향 그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높게 나와요. ARS는. 네. 그런데 전화 면접은 꼭 저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와요. 민주당 후보가. 왜 그러냐면 ARS는 아시는 대로 전화가 오면은 많이 끊어요. 예. 끊 안에 끝까지 응답하는 계층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계층이라는 그렇죠. 특징이 예.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수층들은 정답을 ARS에 자주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RS는 윤석열 어떤 국민의힘 후보는 없다. 지금 보는 이재명 후보는 전화 면접이에요. 갤럽 네네. 이런 게 전화 면접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더 훨씬 더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저 여론조사 방식 차이가 굳어졌다. ARS는 야당 예. 그리고 저 면접원 조사는 여당 이렇게 굳어진 느낌이 강하게 들고 놀라운 것은 보면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저기 40, 38, 30, 40 이 부분을 주로 못 넘었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특징인데 저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좀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층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데 네. 이른바 확장성이 확장성은 없다. 예. 아직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분석 아닌가 싶어요. 예. 글쎄요. 지금 확장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 어차피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박빙의 세계 그 영역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그렇죠. 봐야 그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확장성이 있다 없다라고 예. 논의하기는 근데 사실 어렵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컨벤션 효과는 좀 떨어진다라는 분석들이 지난번에 많이 떨어졌었죠. 나왔었잖아요. 마지막에 예. 가서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 3차 슈퍼 위크 때 역전이 됨으로써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예. 이낙연 후보가 바로 승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금 여진이 남아 있었던 네. 건 사실인데 지금부터는 여전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단일 후보가 되면 조금 1, 2주 정도 이렇게 다른 캠프들을 좀 같이 포용해가는 네. 이제 그런 과정이 넘어가면 최소한 11월 중후반쯤 되면 본격적인 예. 사자 대결이 되겠고 또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심상정 대표가 민주당하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단일화할 것이냐의 여지에 따라서 예. 또 전체적인 판세가 변동은 달라질 수 또 있으니까요. 달라질 수 예.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일 후보가 확정되는 다음 주 지나는 그 금요일. 시점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조금 들여다본다면은 어제 홍준표 대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대 윤석열 후보가 서로 연대설이 나오는 후보들끼리 마지막 1대1 맞수 토론을 벌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날선 공방보다는 격려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한 목소리로 공세를 펼쳤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우리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좋죠. 기본소득 말씀을 하셨는데 원 후보님께서도 그 얼토당토 않음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목돈을 푼돈으로 만드는 놀라운 재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표를 사는 거겠죠? 네, 1대1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맞서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서로 자리를 이렇게 좀 제안을 하기도 하고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시는 대로 예. 그 처음에 한 이제 그 윤석열 원희룡 후보 간에는 이런 뭐 깐부 이야기도 나고 서로를 좀 밀어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 뭐 말씀하신 연대설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연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4명이 출발했는데 4명 중에 1명이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뭐 완전 어떻게 보면 다 1인주의니까 네.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한 연대선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지지자들끼리도 아하 내가 지지하는 후보와 어떤 사람은 좀 맞는구나 네. 이런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저 유승민, 홍준표 후보 간에는 어차피 정치를 오래 하고 했으니까 나름의 그 기맥이 통한다 그럴까 그런 건 있을 거다. 하지만 제가 볼 개인적인 때 친분도 있을 수 있는 거군요.
무슨 개인적인 친분. 개인적인 친분이 오래되지 않았겠어요. 뭐 예. 미운정, 고운정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지역도 비슷한 데다가 네. 또 경쟁도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단일화는 불가능한 구조다 지금 그렇죠. 상태에서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내일 토론회가 있고 내일 토론회 있고 일요일 날 마지막 네네. 종합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누가 실수하느냐 실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미 큰 그림은 정해져 있는데 미세한 차이는 내일과 모레 토론회 예.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투표 시작이에요. 당원들은. 그렇죠. 예. 월요일날 투표 시작되니까 사실은 오늘 내일 모든 게 사실은 결정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론회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 토론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막판에 마음을 바꾸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지 많이 했죠. 않습니까? 많이 했는데 이제는 거의 다 마음을 정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당내의 마음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 일반 조금 더 이제 당원 외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볼 텐데 전반적으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오히려 야당 토론회, 여당은 뭐 여당대로 여러 가지 또 뭐 대장동 문제로도 좀 살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야당이 한편으로 큰 틀에서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뭐 왕자 표시부터 해서 뭐 천공서성부터 해가지고 서로 간에 물론 지역적 공약들을 내세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변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지지자들이나 뭐 일반 국민들이 보았을 때 내가 뽑고자 하는 후보가 잘하는 것만 보는 정도의 수준의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정책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은 서로의 정책보다도 상대를 향한 뭐 인신 공격이라든지 그런 또 자극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슈가 많이 되면서 뭔가 좀 정책 토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토론회 형식 자체가 언론이나 식자청에서는 왜 이리 정책 토론회가 없냐라는 굉장히 문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저 안에서 싸워보고 현실 정치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저 부분이 굉장히 첫째는 같은 보수 정당 안에서 차이점을 부각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큰 틀은 비슷하기 큰 틀은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홍준표라면은 진짜 전쟁이 벌어질 정도의 노선 차이가 분명한데 당내에서는 그 부분은 쉽지 않다. 따라서 그 차이를 또 부각시키는 순간 모든 게 애매해지는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 공격하고 사실 그게 또 언론에서도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정책 논전 안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그걸 더 많이 써줘요, 사실은.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써주고 언론에, 신문에, 텔레비전 뉴스에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사운드 바이트라고 하죠. 그 몇 초짜리에 그 계산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국은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공략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물론 그래서 이제 이영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결국은 가장 큰 것은 2022년 내년 5월 이후에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 한국의 방향을 경제는 어떻게 하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지 이전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노선도 정립하고 거기에 걸맞게 질문도 만들어서 상대방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차별성을 끌어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인 정책들이 또 필요한 이유가 지금 보면 이제 내부에서도 적합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홍 후보는 자신이 민심에 바람을 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본다면은 여전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압도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지지층과 또 일반 국민까지 확대했을 경우에 해석이 서로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 부분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보십시오. 저 일반 국민 상대로 한 조사에서 25대 20이잖아요. 5% 포인트 홍준표가 앞서잖아요. 다음 보시면 아마 당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모습 보시죠. 55대
딱 20%, 21% 차이잖아요, 그죠? 둘 다. 그렇죠. 예. 좀 차이가. 네. 저도 20% 차이. 저 부분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보자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5% 뒤지만 당원 저도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는 20% 앞선다. 네. 뒤집어 말하면 홍준표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5% 앞서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는 20% 뒤진다. 예. 저게 어떻게 나타날 거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홍준표 후보에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57만 명의 당원 투표가 50%. 예. 3,000명, 1,500, 3,000명의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 경선 규정에 의하면은 예. 그 규정에 의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지금도 불리한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간의 지지도까지 살펴봤는데요. 잠깐 지금 또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연결식을 치르고 화장까지 마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운구 행렬이 경기도 파주시 검단사에 막 도착했습니다. 장지가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로 안치될 곳인데요. 지금 현장 화면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이 도착한 모습, 경기도 파주시 검단사에 도착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검단사인데요. 847년 신라 후기에 진간국사 해수가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검단사에는 임시로 안치되는 겁니다. 검단사에 일단 임시로 안치를 하고 이후에 장지가 마련되는 대로 다시 옮기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오전부터 지금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연결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연결식이 진행이 됐고 오전 중에 모두 끝났고 고인은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초구의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해를 실은 장례 행렬이 지금 현재 파주 검단사에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고인은 유언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다음 세대가 이루길 바란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유족들이 파주 통일동산 부근에 고인을 안장하기를 희망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파주시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을 당시에는 장묘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고인의 사후에 파주시 측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뒤에 장지 허용 여부를 정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유족 측이 파주시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이곳 파주 검단사에 임시로 유해를 안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마무리된 뒤에 묘역이 조성이 되면 다시 유족 측은 고인을 정식으로 안장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일단 검은 운구 차량이 파주 검단사에 도착을 했고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 지금 절 관계자들도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두산 전망대와 함께 실향민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부터 국가장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사실 이 국가장 여부를 두고도 정부도 고심이 많았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엇갈렸거든요. 그래도 이제 아직 현대사 속에서 예. 광주 또 실제로 5.18 유족들 여러 가지 어떤 그 입장들이 특히 전두환 대통령이 계시는 상황 속에서도 네. 훨씬 긴장 관계가 높았을 텐데 저는 여러 가지 정부가 객관적으로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에 대하여서는 예. 물론 과는 과대로 있지만 예. 그동안의 국방 정책이라든지 또 네. 가족들을 통해서 또 김옥순 여사나 아들 지은 씨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과를 했다든지 예. 또 국가의 어떤 징벌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표현해 왔다는 것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저는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일비하기보다는 예. 국가가 국가장법에 따라서 예.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 결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어떤 결정하는 것에 정치권이 따라주는 것, 또 네. 시민들이 따라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나아가서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에도 또한 조금 더 차분하게 그런 그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을 고려해 볼 필요도 없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운구가 지금 차량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사진 영정을 옮기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 상황 국가장으로 현재 치러지고 있습니다. 논란은 많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국가장으로 치러졌고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와서 오늘 이 뭐 연결식에도 정치권에서는 조금 입장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근데 지금 화면 보고 있습니다만 네. 저 부분이 굉장히 나는 마음이 불편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금단사라는 게 이제 불교 사찰이잖아요. 네. 불교 사찰 임시 안치라 그러는데 저게 왜 우리 방금 서울에서 공원에서 서울 88 추모공원 예. 거기서는 굉장히 국가적 행사를 치러놓고는 바로 파주 통일동산으로 못 가고 저 절에다 임시 안치려고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우리 저 올림픽에서 봤던 그와 달리 굉장히 저렇게 좀 국가장인데 좀 초라하게 저 중간에 왜 저런 장면이 들어가야 되는지 예. 사실 왜 이렇게 의전이라는 게 하나의 의식이라는 게 국가장이라 하면 예. 정부는 국가의 대표적인 의례일 텐데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 저는 이게 아니 5일장을 했죠. 그 전에 이미 국가장으로 결정한 게 며칠 됐는데 네. 파주시와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된 건지 저는 일단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정말 국민이자 시청자 한 사람은 좀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 어차피 우리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이 뭐 역사적 과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국가장으로 결정한 것은 그 과보다는 공이 많아서 국가를 대표하는 장이 행렬을 하는 건데 여야를 막론하고 좀 정치권에서 저는 다 와서 함께하는 화합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나았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국가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뭐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픽 공원에서 오늘 연결식이 진행이 됐는데 공식 참석자는 50여 명으로 소수였거든요. 뭐 검소한 장례를 고인이 생전에 바라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 상황 다음 주부터 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파주가 아무래도 고인과 좀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바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또 그 뭐 장지가 정해졌다면 묘역이 조성이 됐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또 이후에 다른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되지 그래서 않을까 저도 싶은데요. 조금 이제 오랜 그 와병 생활을 하셨는데 예. 미리 이제 김옥순 여사를 비롯해서 재현 씨나 이런 분들이 조금 본인이 이제 파주에 묻히고 싶다는 네네.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그렇죠. 미리 파주시라든지 그런 쪽하고 좀 그런 사전 협의를 좀 미리 했으면 이런 협의는 상태에서 했는데 파주시에서 입장이 완강했던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좀 했었으면 좋지 네네.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고 그나마도 만약에 나는 파주 안 가고 꼭 국립묘지에 안장돼야 되겠다고 대치했다 그러면 훨씬 더 모양이 또 이상해지는 그나마도 노태우 전 대통령 유족들은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해안을 가지고 파주라고 하는 것을 선정했는데 예. 우리나라 어떤 경기도라든지 파주시 정부가 조금 더 그런 절차들 두고 또 파주시도 바로 해주기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렇죠. 예. 이제 실제적으로 그쪽도 뭐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이고 뭐 시의원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정부나 또 보훈처나 또 파주시나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 협조적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결식을 치르고 화장까지 마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운구 행렬 경기도 파주시 검단사에 도착한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대선 전국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